왜 집을 팔고 우리에게 단 한 푼도 주지 않았어? 그건 아버지가 우리에게 남긴 유산이야. 이거 받고 죽어, 이 도둑년아. 그날부로 제 딸은 죽었어요. 제 이름은 최은희이고요. 올해 52이에요. 부산 연제구에서 30년 넘게 살아왔고요. 남편을 먼저 떠나보낸 지도 벌써 10년이 넘었네요. 딸 하나를 키우면서 유치원 교사로 일했는데 작년에 명예퇴직을 했어요. 그게 제 인생 최대의 실수였죠. 저희 어머니는 올해 85이세요. 알츠하이머 진단을 받은 지 3년째인데요. 요즘은 저도 못 알아보실 때가 많아요. 그래도 어머니는 제 마지막 혈육이에요. 남편 없이 딸 하나 키우면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세요? 그때마다 어머니가 부산까지 올라와서 저희를 도와주셨어요. 밤낮으로 손녀 봐주시고 제가 학교 갔다 오면 따뜻한 밥 차려놓으시고 그런 어머니였어요. 딸 지은이는 33이에요. 아니, 이제는 그렇게 부르면 안 되겠죠. 그 아이는 제 딸이 아니니까요. 지은이는 작년에 결혼했어요. 신랑감은 이준호라고 서울에서 IT 회사 다니는 젊은 친구였어요. 35인데도 아직 과장이 못 됐다면서 항상 불만이 많더라고요. 하지만 딸이 좋아하니까 제가 뭐라 할 수 있겠어요. 결혼식 날 준호 씨 부모님을 뵀어요. 서울 강남에 사신다면서 굉장히 잘난 척 하시더라고요. 신랑 아버지는 작은 무역회사 운영하신다는데 어머니는 그냥 전업주부세요. 근데 저희를 볼 때마다 코방귀를 기시더라고요. 부산 사람들은 억양이 세서 말이야. 뭐 이런 식으로요. 참았어요. 딸 결혼식 날인데 싸우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결혼 후에 신혼부부는 부산 해운대에 전세로 들어갔어요. 준호 씨가 부산지사로 발령받았거든요. 좋았어요. 가끔 딸 얼굴 보러 갈 수 있으니까. 근데 갈 때마다 사위 얼굴이 영 안 좋더라고요. 장모님 또 오셨어요. 이런 식이에요. 딸한테 물어봤죠. 준호 씨가 왜 저렇게 불편해하니? 그랬더니 딸이 웃으면서 말하더라고요. 엄마 신경 쓰지 마. 회사에서 스트레스 받아서 그래. 작년 가을이었어요. 어머니가 갑자기 쓰러지셨어요. 아침에 요양보호사님이 방문했을 때 이미 의식이 없으셨대요. 바로 119 불러서 동아대병원 응급실로 모셨죠. 의사 선생님이 심각한 표정으로 말씀하시더라고요. 보호자분, 환자분 뇌에 혈종이 있습니다. 급성 경막 하출혈이에요. 당장 수술하지 않으면 위험합니다. 얼마나 위험한데요? 이틀 안에 수술 못하면 각오하셔야 합니다. 머리가 하얘졌어요. 어머니를 잃을 수도 있다니. 그때 제일 먼저 든 생각이 뭔지 아세요? 돈이었어요. 수술비가 얼마나 드느냐고 물어봤더니 의사 선생님이 조심스럽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 수술은 보험 적용이 안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특히 환자분 연세가 많으셔서 위험도가 높아 숙련된 전문의가 필요하고요. 대략 500만 원 정도 예상하시면 됩니다. 500만 원. 큰 돈이었지만 어머니 목숨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근데 문제는 제 통장에 그 정도 목돈이 없다는 거였어요. 명예퇴직하면서 받은 퇴직금으로 빚 갚고 나니까 남은 게 별로 없었거든요. 그날 밤 딸한테 전화했어요. 지은아, 왜 할머니가 쓰러지셨어? 당장 수술해야 하는데 돈이 500만 원 필요해. 딸이 놀라는 목소리가 들렸어요. 엄마, 진짜요? 외할머니가 지금 어디 계세요? 동아대 병원 중환자실. 지은아, 미안한데 네가 좀 도와줄 수 있니? 딸이 잠시 망설이더니 말하더라고요. 엄마, 저도 지금 여유가 없어요. 전세 보증금에 다 들어갔고 준호 오빠도 회사에서 승진 못해서 월급이. 그때 전화기 너머로 사위 목소리가 들렸어요. 누구야? 장모님. 뭔데? 딸이 사정을 설명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리고 사위가 전화를 받더라고요. 장모님, 저예요. 준호인데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아니, 준호 씨, 괜찮아. 내가
어떻게든 아니에요. 장모님 혼자 힘드시잖아요. 제가 돈 마련할 방법이 있어요. 그 말에 얼마나 고마웠는지 몰라요. 눈물이 났어요. 사위가 이렇게 착한 사람이었구나. 딸이 좋은 사람 만났구나. 그렇게 생각했죠. 다음 날 아침 준호 씨가 병원으로 왔어요. 손에 커피 2잔을 들고요. 장모님, 어젯밤 주무셨어요? 아니, 하나도 못 잤어. 어머니 걱정해. 걱정 마세요. 제가 다 알아봤어요. 준호 씨가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자기가 회사 동료한테 급전을 빌릴 수 있대요. 근데 조금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한대요. 본인 명의로는 한도가 부족해서 장모님 통장을 잠깐 빌려야 한대요. 장모님 통장으로 제 친구가 돈을 입금할 거예요. 그럼 장모님이 그 돈으로 수술비 내시면 되고요. 저는 나중에 제 친구한테 갚으면 되는 거죠. 솔직히 이해가 잘 안 갔어요. 왜 그렇게 복잡하게 해야 하는지. 근데 그때 제 머릿속은 어머니 생각뿐이었어요. 당장 수술비만 마련되면 됐죠. 그럼 내 통장 줄게. 비밀번호는? 아니에요, 장모님. 통장은 필요 없고요. 인터넷 뱅킹 계좌랑 비밀번호만 알려주시면 돼요. 제 친구가 바로 송금할 수 있게요. 그렇게 저는 제 농협 계좌 정보를 준호 씨한테 알려줬어요. 계좌번호, 비밀번호, 보안카드 번호까지. 지금 생각하면 정말 바보 같은 짓이었죠. 준호 씨가 핸드폰으로 뭔가 계속 연락하더니 말하더라고요. 장모님, 오늘 오후쯤 돈 들어올 거예요. 걱정 마세요. 고마워, 준호 씨. 정말 고마워. 이 은혜 어떻게 갚아야 할지. 은혜는요, 가족끼리 당연한 거죠. 그리고 장모님, 혹시 장모님 다른 계좌는 없으세요? 제 친구가 분산해서 보내야 한다는데 그 말에 저는 우체국 통장 정보까지 알려줬어요. 거기에는 제 평생 모은 돈 3천만 원이 들어 있었거든요. 명예퇴직 후에 남은 돈 전부였어요. 노후 대비용으로 모아둔 거였는데 어머니 목숨이 더 중요하니까요. 고마워요, 장모님. 제가 잘 처리할게요. 오늘 안에 돈 다 들어올 거예요. 준호 씨는 그렇게 말하고 병원을 나갔어요. 저는 중환자실 앞에서 어머니를 기다렸죠. 의사 선생님이 오셔서 또 물어보시더라고요. 보호자분 수술 일정 잡으셔야 하는데요. 비용 준비는 되셨습니까? 네, 선생님. 오늘 중으로 준비됩니다. 그럼 내일 아침 8시에 수술 들어가겠습니다. 동의서 작성하시고요. 드디어 어머니를 살릴 수 있다는 안도감이 들었어요. 준호 씨가 정말 고마웠죠. 사위가 이렇게까지 해주는데 제가 뭘 더 바라겠어요. 그날 오후 제 핸드폰으로 카톡이 왔어요. 준호 씨였어요. 장모님, 송금 완료됐어요. 확인해 보세요. 바로 뱅킹 앱을 켰어요. 농협 계좌를 확인했죠. 근데 이상했어요. 들어온 돈이 없었거든요. 우체국 계좌도 확인해 봤어요. 역시 없었어요. 이상하다 싶어서 준호 씨한테 전화했어요. 준호 씨, 돈이 안 들어왔는데? 아, 장모님. 제 친구가 시간대 설정을 해놨대요. 밤에 들어올 거래요. 은행 업무 시간 때문에 그렇대요. 그 말에 이해는 안 됐지만 준호 씨를 믿었어요. 뭘 알아요, 저 같은 사람이. 인터넷 뱅킹도 딸이 알려줘서 겨우 쓰는 수준인데 밤 11시쯤 됐을 거예요. 다시 계좌를 확인했어요. 여전히 돈은 없었죠.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준호 씨한테 다시 전화했는데 안 받더라고요. 딸한테 전화했어요. 지은아, 준호 씨 전화 안 받는데 아직도 돈이 안 들어왔어. 엄마, 준호 오빠 지금 자고 있어요. 피곤해서 내일 아침에 확인해 봐요. 근데 지은아, 내일 아침에 외할머니 수술인데. 엄마, 걱정 마. 준호 오빠가 그렇게까지 했는데 안 들어올 리가 없잖아요. 딸의 목소리는 짜증 섞여 있었어요. 제가 사위를 의심한다고 생각한 거죠. 그날 밤 한숨도 못 잤어요.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다시 계좌 확인했죠.
여전히 없었어요.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뭔가 잘못됐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새벽 6시 준호 씨한테 전화했어요. 이번에는 받더라고요. 장모님, 왜 이렇게 일찍 전화하세요? 목소리가 짜증나 있었어요. 준호 씨, 돈이 아직도 안 들어왔어요. 2시간 후에 수술인데 어떡해요? 아, 그게요. 제 친구한테 연락해 볼게요. 잠깐만요. 전화가 끊겼어요. 10분을 기다렸는데 연락이 없더라고요. 다시 전화했죠. 이번엔 안 받았어요. 딸한테 전화했어요. 지은아, 준호 씨 좀 바꿔줘. 엄마, 준호 오빠 지금 화장실 갔어요. 나중에. 지은아, 지금 외할머니 수술 2시간 남았어. 돈이 없단 말이야. 제 목소리가 커졌나 봐요. 딸이 놀란 목소리로 말하더라고요. 엄마, 진정해요. 제가 준호 오빠한테 말할게요. 전화가 끊어졌어요. 30분을 기다렸는데 아무 연락이 없었죠. 미칠 것 같았어요. 병원 원무과로 달려갔어요. 저, 최은희인데요. 오늘 8시에 경막 하출혈 수술 예정된 환자 보호자예요. 네, 확인됐습니다. 수술비 500만 원 입금하셨나요? 그게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안 될까요? 곧 들어올 거예요. 직원분이 난처한 표정을 지으시더라고요. 보호자님, 수술 전에 비용 처리가 안 되면 수술이 연기됩니다. 규정이에요. 제발요. 1시간만요. 제 어머니가 죽을 수도 있어요. 그때 제 핸드폰이 울렸어요. 준호 씨였어요. 장모님, 죄송한데요. 제 친구가 갑자기 사정이 생겼대요. 돈을 못 보내준대요. 머리가 멍해졌어요. 뭐라고? 제 친구 아버지가 갑자기 쓰러지셔서 급하게 병원비가 필요하대요. 그래서 저한테 빌려줄 수 없다고. 그럼 어떡해요? 지금 당장 수술해야 하는데. 장모님, 일단 수술 미루시고 다른 방법을. 미뤄요. 의사 선생님이 이틀 안에 못하면 위험하다고 했어요. 그래도 지금은 어쩔 수 없잖아요. 제가 다른 곳에 알아볼게요. 준호 씨, 제발. 뭐든지 방법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장모님, 저도 어쩔 수 없어요. 제 통장에도 돈이 없고 대출도 한도가 꽉 찼고 그 순간 제 머릿속에 한 가지 생각이 스쳤어요. 제 우체국 통장 3천만 원. 준호 씨, 내 우체국 계좌에 돈 있잖아요. 그 돈으로. 아, 그 돈이요. 준호 씨 목소리가 이상하게 변했어요. 그 돈은 장모님, 제가 설명을 안 드렸나요? 무슨 설명? 제 친구가 담보로 그 계좌를 묶어놨어요. 대출 심사 서류 때문에 지금 당장은 못 쓰세요. 뭐라고요? 일주일 정도 후면 풀린대요. 그때 쓰시면 일주일이요? 지금 당장 필요하다고요. 장모님 목소리 좀 낮추세요. 저도 난처해요. 제가 장모님 도와드리려다가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 말에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확실해졌어요. 근데 그때는 어머니 생각밖에 안 났어요. 그럼 어떡해요? 지금 당장 500만 원이 필요한데 장모님, 친척분들한테 연락해 보세요. 아니면 대출이라도. 전화가 끊어졌어요. 손이 떨렸어요. 친척이라고 해봤자 먼 친척들 뿐이었어요. 30년 동안 연락도 안 하고 지낸 사람들한테 어떻게 500만 원을 빌려달라고 해요. 결국 저는 사채업자를 찾았어요. 병원 근처에 있는 곳이었죠. 이자가 한 달에 10%래요. 말도 안 되는 조건이었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제 집 등기권을 담보로 잡히고 500만 원을 빌렸죠. 어머니 수술은 그렇게 진행됐어요. 다행히 성공적이었어요.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시길 조금만 늦었으면 정말 위험했을 거래요. 중환자실에서 나온 어머니를 봤을 때 눈물이 났어요. 살아계셔서 다행이었죠. 근데 동시에 화가 났어요. 준호 씨 때문에 저는 사채를 쓸 수밖에 없었고 제 노후 자금 3천만 원은 어딘가에 묶여 있었어요. 일주일 후 저는 우체국에 갔어요. 제 돈을 확인하려고요. 창구 직원분이 제 통장을 확인하더니
이상한 표정을 지으시더라고요. 손님, 이 계좌 잔액이 10만 원밖에 없는데요. 네? 뭐라고요? 3천만 원 있었는데요. 기록을 보니까 일주일 전에 출금되셨네요. 2,990만 원. 머리가 하얘졌어요. 제가 출금했다고요? 아니에요. 저 일주일 전에 은행 안 왔어요. 그런데 인터넷 뱅킹으로 출금 기록이 있어요. 보안 카드로 본인 인증도 됐고요. 그 순간 깨달았어요. 준호 씨한테 제 계좌 정보를 다 줬다는 걸, 보안 카드 번호까지. 어디로 이체됐는지 확인할 수 있나요? 계좌 번호는 보이는데 예금주는 개인 정보라서 알려드릴 수 없어요. 제발요. 제 돈이에요. 제가 출금한 게 아니라고요. 그러시면 경찰에 신고하셔서 조회 요청을. 바로 경찰서로 달려갔어요. 고소장을 썼죠. 횡령죄로 피고소인은 이준호. 제 사위였어요. 경찰관이 제 이야기를 듣더니 말하더라고요. 근데 어머니, 본인이 직접 계좌 정보를 알려주셨다고요? 네. 하지만 돈을 빌려준다고 해서 그게 문제예요. 본인이 자발적으로 정보를 준 거라면 횡령이 아니라 사기죄가 될 수도 있는데 입증이 어려워요. 그럼 제 돈은 어떻게 돼요? 일단 조사를 시작할게요. 이준호 씨를 불러서 조사하겠습니다. 그날 밤 딸한테 전화가 왔어요. 엄마, 무슨 짓이에요? 준호 오빠를 고소했다고요? 지은아, 준호 씨가 엄마 돈 3천만 원을 엄마가 준 거잖아요. 준호 오빠가 도와주려다가 이렇게 된 거라고요. 뭐, 내가 준 게 아니라 엄마는 맨날 준호 오빠를 의심하시네요. 준호 오빠가 그 돈으로 뭘 했는지 아세요? 투자했어요. 엄마 노후 자금 불려드리려고. 그런데 투자가 잠깐 묶인 거예요. 투자? 무슨 투자? 주식이요. 준호 오빠 친구가 재테크 전문가거든요. 몇 달만 기다리면 5천만 원으로 불어날 거래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였어요. 근데 딸은 진심으로 그렇게 믿고 있었어요. 지은아, 정신 차려. 그게 말이 돼. 3천만 원이 몇 달 만에 5천만 원이 된다고. 엄마는 재테크를 몰라서 그래요. 요즘 비트코인 아세요? 그런 거 투자하면 몇 배로 불어나요. 지은아, 네가 지금 엄마 고소 취하하세요. 안 그러면 저 엄마랑 연락 안 할 거예요. 준호 오빠는 엄마 도와주려다가 이렇게 된 거라고요. 전화가 끊어졌어요. 제 딸이 제 편이 아니었어요. 사위 편이었죠. 사흘 후 준호 씨가 경찰 조사를 받았어요. 저도 참고인으로 불려갔죠. 조사실 밖에서 준호 씨를 마주쳤는데 그 사람 표정이 어떻게 생겼는지 아세요? 웃고 있더라고요. 장모님, 오해 풀릴 거예요. 제가 다 설명할게요. 조사실에 들어간 준호 씨는 당당하게 말했대요. 장모님이 자발적으로 투자를 부탁했다고. 본인은 친구한테 부탁해서 비트코인 선물 거래에 투자했는데 지금 손실이 나서 돈이 묶여 있다고. 몇 달 후면 회복될 거라고. 경찰관이 저한테 물었어요. 어머니, 투자를 부탁하신 적 있으세요? 아니요, 절대 없어요. 저는 수술비가 필요해서. 그런데 이준호 씨는 어머니가 노후 자금을 불려달라고 부탁했다고 진술했는데요. 거짓말이에요. 증거가 있으세요? 녹음이라든지 문자라든지. 없었어요. 전화 통화로만 했고 급한 마음에 녹음 생각도 못했죠. 이런 경우 입증이 어려운데요. 양쪽 진술이 다르고 어머니가 자발적으로 계좌 정보를 주셨으니까. 그럼 제 돈은요? 민사로 가셔야 할 것 같아요. 사기죄로 입건하기엔 증거가 부족해요. 그날 경찰서를 나오는데 준호 씨가 차에서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딸이랑 같이요. 장모님, 이제 오해 푸셨죠? 저 정말 장모님 도와드리려던 거예요. 딸이 저한테 다가왔어요. 엄마, 이제 그만해요. 준호 오빠가 억울해요. 지은아, 네가 정말. 그때 준호 씨가 말했어요. 장모님, 제가 몇 달 안에 돈 돌려드릴게요. 투자금 회수되면요. 그러니까 더 이상
저한테 누명 씌우지 마세요. 누명? 네가 내 돈을. 증거 있어요? 없잖아요. 경찰도 제 말 믿었어요. 그 순간 준호 씨 얼굴에서 가면이 벗겨지는 게 보였어요. 차갑고 비웃는 표정이었죠. 그제야 알았어요. 이 사람이 처음부터 계획했다는 걸. 그날 밤부터 제가 조사를 시작했어요. 준호 씨가 정말 제 돈을 투자했는지 확인하려고요. 먼저 딸한테 물어봤죠. 지은아, 준호 씨가 투자했다는 그 친구 이름이 뭐니? 엄마, 왜요? 또 의심하시게요? 아니야. 그냥 궁금해서. 딸이 한숨을 쉬더니 말하더라고요. 김성민이래요. 준호 오빠 대학 동기래요. 저는 바로 페이스북을 뒤졌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 다 페이스북 한다고 딸이 알려줬거든요. 이준호로 검색했더니 계정이 나오더라고요. 친구 목록을 봤어요. 김성민이라는 사람이 있었죠. 김성민 계정에 들어갔어요. 공개로 되어 있더라고요. 사진들을 보기 시작했는데 이상한 게 보였어요. 한 달 전 사진이었죠. 강남 어디 클럽 같은 데서 찍은 사진이었어요. 준호 씨랑 김성민, 그리고 다른 남자 2명이 샴페인 터뜨리면서 찍은 거였어요. 사진 아래 댓글이 달려 있었어요. 형님들 대박 나셨네요. 축하드려요. 이제 사장님들이네. 한다. 해운대 그 자리 괜찮던데요? 해운대요. 제가 사는 곳이 해운대구였어요. 뭔가 느낌이 왔어요. 다음 날 저는 해운대 바닷가 쪽으로 갔어요. 새로 생긴 가게들을 하나하나 확인하기 시작했죠. 카페, 음식점, 술집, 그렇게 2시간을 걸어 다녔을까요? 마린시티 근처에서 발견했어요. 깔끔하게 새로 문을 연 바였어요. 간판 이름이 블루문이었죠. 유리창으로 안을 들여다봤는데 인테리어가 엄청 고급스러워 보였어요. 가죽 소파, 대리석바 테이블, 비싼 술들.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아직 오픈 전이라 손님은 없었고 직원 1명이 청소하고 있었어요. 어서 오세요. 아직 오픈 전인데요. 아, 네. 그냥 구경 좀 하려고요. 여기 새로 생긴 거죠? 네. 1달 전에 오픈했어요. 사장님은 젊으신가 봐요. 직원이 웃으면서 말하더라고요. 네. 젊은 사장님 4분이 같이 하시는 거예요. 다들 서울서 내려오셨대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혹시 사장님 성함이, 손님 왜 그러세요? 아, 제 친구 아들이 여기서 일한다고 해서요. 직원이 뭔가 이상하다는 표정을 지었지만 대답해 주더라고요. 이준호 사장님, 김성민 사장님, 박현우 사장님, 최진혁 사장님, 4분이세요.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준호 씨가 제 돈으로 발을 연 거예요. 투자가 아니라 사업을 한 거였죠. 여기 창업 비용 많이 들었겠어요? 들었죠. 제가 들으니까 7천만 원 정도 들어갔다던데요. 인테리어랑 주류 재고랑 7천만 원. 제 3천만 원에 다른 사람들 돈까지 합쳐서 만든 거였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눈물이 났어요. 분노보다는 배신감이었어요. 어떻게 사람이 이럴 수가 있죠. 장모 돈으로 자기 사업을 하다니. 집에 도착해서 바로 준호 씨한테 전화했어요. 준호 씨, 블루문이요? 전화기 넘어가 잠시 조용해졌어요. 장모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마린시티에 있는 바요. 네가 내 돈으로 만든 거. 아, 그거요. 그게 바로 제가 말씀드린 투자예요. 투자, 이게 투자라고. 비트코인 투자한다며. 장모님, 제가 설명은 무슨, 넌 처음부터 내 돈으로 가게 차릴 생각이었잖아. 장모님, 진정하세요. 이것도 투자예요. 몇 달 지나면 수익 나기 시작하면 장모님 돈 돌려드릴게요. 이자 얹어서요. 넌 지금 날 바보로 보는 거야? 바보요. 장모님, 제가 언제 그랬어요. 저 진심으로 장모님 돈 불려드리려고. 입 닫혀. 너 지금 당장 내 돈 돌려내. 돌려드리고 싶은데 지금은 못해요. 가게 운영 자금에 다 들어갔거든요. 몇 달만 기다려주세요.
몇 달? 너 지금 내 노후 자금으로 장난하는 거야? 장난이 아니라 투자라니까요. 장모님, 제가 사업 망하면 저도 손해잖아요. 제 돈도 들어갔어요. 거짓말쟁이였어요. 제 돈만 쓴 게 분명했죠. 좋아. 그럼 법으로 가자. 법이요? 경찰도 제 편이었잖아요. 장모님이 자발적으로 투자 부탁하신 거라고요. 이번엔 증거가 있어. 내 페이스북이랑 직원 증언. 준호 씨가 비웃더라고요. 그게 증거예요. 제 돈으로 가게 차린 건데 뭐가 문제예요. 내 돈. 내 돈이잖아. 증명해 보세요. 제가 장모님 돈으로 만들었다는 증거요. 저는 여러 명이서 공동 투자한 거예요. 제 개인 돈도 있고요. 할 말이 없었어요. 준호 씨는 처음부터 다 계획했던 거예요. 증거 안 남기고 합법적인 것처럼 포장해서 준호야, 넌 정말 나쁜 놈이구나. 나쁜 놈이요? 장모님, 사업은 원래 위험 부담이 있는 거예요. 제가 성공하면 돈 받으시는 거고, 실패하면 손해보는 거고, 장모님도 어른이시잖아요. 내가 언제 사업 투자하자고 했어. 증거 없잖아요. 그리고 장모님, 딸한테 들었는데 외할머니 수술 잘 되셨다며요. 다행이네요. 그 말에 이가 갈렸어요. 지은이가 준호 씨한테 다 얘기한 거였죠. 넌 정말 인간이 아니구나. 인간 아니면 뭐예요? 장모님, 감정적으로 나오지 마시고 현실적으로 생각하세요. 법적으로 제가 잘못한 게 없어요. 몇 달만 기다리시면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손이 떨렸어요. 분노로 그날 밤 딸이 집으로 왔어요. 얼굴이 굳어 있었죠. 엄마, 준호 오빠한테 또 전화했다며요? 지은아, 네 남편이 엄마 돈으로, 엄마 돈이 아니라 투자금이잖아요. 무슨 투자? 바 만든 걸 투자라고 해? 봐도 사업이잖아요. 성공하면 수익 나는 거고, 딸이 제 편이 아니라는 게 가슴 아팠어요. 지은아, 네가 정말 그렇게 생각해. 엄마가 준호 오빠를 너무 미워하시는 거예요. 처음부터 준호 오빠 마음에 안 드셨잖아요. 그게 아니라, 맞아요. 엄마는 강남 출신 준호 오빠가 마음에 안 드셨던 거예요. 우리 결혼할 때도 계속 반대하셨잖아요. 그런 적 없었어요. 저는 딸이 좋다면 찬성했었죠. 지은아, 엄마가 언제 반대했어? 네가 좋아하니까. 좋아요, 엄마. 이제 선택하세요. 준호 오빠한테 사과하고 잘 지내시든지 아니면 저랑도 연락 끊으시든지. 뭐, 저는 준호 오빠 편이에요. 엄마가 계속 이러시면 저 엄마 볼 수 없어요. 딸이 돌아서서 나가려고 했어요. 저는 딸 팔을 붙잡았죠. 지은아, 정신 차려. 네 남편이 엄마한테 한 짓이 나요? 딸이 제 손을 뿌리치더니 소리쳤어요. 엄마는 맨날 자기 생각만 하시네요. 준호 오빠 입장은 생각 안 해보세요. 준호 오빠도 사업 시작하느라 얼마나 힘든데 내 돈으로 시작한 사업인데 그러게 투자하셨잖아요. 투자는 원래 위험한 거라고요. 딸이 문을 쾅 닫고 나가버렸어요. 집이 너무 조용해졌어요. 그날 밤 저는 결심했어요. 절대 이대로 당하지 않겠다고. 준호 씨가 법적으로 문제 없다고 했지만 제가 방법을 찾아내야겠다고 생각했죠. 다음 날부터 제가 한 건 기록이었어요. 준호 씨와의 모든 통화를 녹음하기 시작했고 블루문바를 정기적으로 관찰했어요. 언제 문을 여는지, 손님이 얼마나 오는지, 준호 씨가 언제 출근하는지 일주일을 관찰하면서 알게 된 사실이 있었어요. 블루문은 장사가 잘 안 됐어요. 평일에는 손님이 거의 없었고 주말에도 몇 명 안 왔죠. 마린시티는 이미 바가 많았거든요. 경쟁이 치열한 곳이었어요. 한 달이 지났을 때 저는 블루문 직원 한 명과 친해졌어요. 김민지라는 26살 여자 직원이었죠. 제가 자주 근처를 지나다니다가 인사를 나누게 됐고 어느 날 커피를 사다 준 게 계기였어요. 사장님들 요즘 표정이 안 좋으시던데 가게 운영이 힘드나 봐요.
민지가 작은 목소리로 말하더라고요. 네. 솔직히 장사가 잘 안 돼요. 이번 달 월세도 밀렸어요. 월세가 얼마나 되는데요? 300만 원이요. 여기 상권 좋다고 비싸요. 300만 원. 준호 씨가 제 돈으로 시작한 사업이 한 달 만에 적자를 보고 있었어요. 사장님들끼리 싸우기도 하세요. 민지가 주위를 둘러보더니 말했어요. 네. 이준호 사장님이랑 김성민 사장님이 자주 싸워요. 돈 문제로요. 이준호 사장님이 초기 자금을 대셨다는데 김성민 사장님이 그거 가지고 목소리를 높이시더라고요. 초기 자금이요? 네, 3천만 원인가 그러셨어요. 그 돈으로 인테리어랑 술 재고 사셨대요. 제 돈이었어요. 제 3천만 원. 그 돈이 어디서 난 건지는 모르겠지만 김성민 사장님이 그게 네 돈이야 이러면서 따지시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한 가지 방법이 떠올랐어요. 준호 씨 사업 파트너들을 이용하는 거였죠. 저는 김성민 씨를 만나기로 했어요. 민지한테 김성민 씨가 언제 혼자 오는지 물어봤더니 매주 월요일 오전에 혼자 와서 장부 정리를 한대요. 그 다음 주 월요일 저는 블루문에 갔어요. 김성민 씨가 바 테이블에 앉아서 노트북으로 뭔가 하고 있었죠. 안녕하세요. 김성민 씨가 놀라서 고개를 들었어요. 아, 손님이세요. 죄송한데 아직 오픈 전이에요. 손님은 아니고요. 이준호 씨 장모예요. 김성민 씨 얼굴이 굳었어요. 아, 최은희 씨시죠? 네, 잠깐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김성민 씨가 난처한 표정을 지었지만 자리를 권했어요. 앉으세요. 근데 무슨 일이세요? 제 돈 이야기하러 왔어요. 돈이요? 이준호 씨가 여기 초기 자금으로 낸 3천만 원. 그거 제 돈이에요. 김성민 씨가 당황하더라고요. 네? 그게 준호 형이 자기 돈이라고 했는데요. 거짓말이에요. 이준호 씨가 제 계좌에서 무단으로 빼간 거예요. 김성민 씨가 담배를 꺼내 물더니 말했어요. 그래도 저한테 말씀하시면 어떻게 해요? 저는 준호 형한테 받은 돈일 뿐이고 김성민 씨도 피해자예요. 이준호 씨가 거짓말로 돈을 모아서 사업 시작한 거잖아요. 피해자요. 저는 제대로 돈 내고 동업한 건데요. 그럼 김성민 씨는 얼마 내셨어요? 김성민 씨가 입을 다물었어요. 제가 계속 말했죠. 이준호 씨가 3천만 원 냈다고 하면서 지분을 많이 가져갔죠. 근데 그게 원래 제 돈이면 어떻게 돼요? 그건 준호 형이랑 해결하실 문제 아니에요? 해결이 안 되니까 여기 온 거예요. 김성민 씨, 이 가게 장사 잘 안 되잖아요. 이번 달 월세도 못 냈다면서요. 김성민 씨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그걸 어떻게 민지 씨한테 들었어요. 그리고 김성민 씨랑 이준호 씨가 돈 문제로 자주 싸운다는 것도요. 김성민 씨가 담배 연기를 길게 내뿜더니 말했어요. 맞아요. 솔직히 저도 화나요. 준호 형이 3천만 원 냈다고 해서 지분을 40% 가져갔거든요. 근데 막상 운영해 보니까 별로 도움도 안 돼요. 서울서 내려오지도 않고 와도 손님들이랑 술만 마시고. 그럼 협력하시는 게 어때요? 협력이요? 제가 이준호 씨를 고소할 거예요. 횡령죄로 증거를 모으고 있어요. 김성민 씨가 증언해 주시면 돼요. 이준호 씨가 제 돈을 가져다 썼다고. 그럼 저는요? 저도 공범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김성민 씨는 몰랐잖아요. 오히려 김성민 씨도 피해자예요. 사기당한 거죠. 김성민 씨가 고민하는 표정이었어요. 생각해 볼게요. 근데 솔직히 준호 형이랑 동업 깨고 싶어요. 이렇게 적자 계속 나면 저까지 망해요. 도와주시면 제가 이준호 씨 지분을 법적으로 무효화할 수 있어요. 그럼 김성민 씨가 가게 완전히 가져갈 수 있고요. 김성민 씨 눈이 반짝였어요. 정말요? 네. 이준호 씨가 횡령한 돈으로 투자한 거니까 그 지분은 불법이에요. 사실 제가 법을 정확히 아는 건 아니었어요. 근데
김성민 씨를 설득하려면 이렇게 말해야 했죠. 일주일 드릴게요. 생각해 보시고 연락 주세요. 제 명함을 주고 나왔어요. 명함이라고 해봤자 제 이름이랑 전화번호만 적은 거였지만요. 사흘 후 김성민 씨한테 전화가 왔어요. 최은희 씨, 저예요. 도와드릴게요. 정말요? 네. 어차피 준호 형이랑은 계속 못 갈 것 같아요. 그리고 어제 또 싸웠어요. 준호 형이 가게 돈에서 100만 원을 빼갔거든요. 개인 용도로요. 증거 있어요? 네. 가게 통장 내역이랑 준호 형이 돈 달라고 한 카톡 있어요. 보내주실 수 있어요? 네. 지금 보낼게요. 김성민 씨가 보내준 카톡 내용을 봤어요. 이준호 씨가 형, 급한 일 있어서 100만 원만 좀 빼갈게. 다음 달에 넣을게. 이렇게 써 있었어요. 김성민 씨가 형, 이번 달도 적자인데 또 빼가면 어떡해요? 이렇게 답했는데 이준호 씨가 내가 초기 자금 됐잖아. 이 정도는 괜찮아. 이렇게 답했더라고요. 증거였어요. 이준호 씨가 제 돈을 마치 자기 돈처럼 쓰고 있다는 증거. 저는 변호사를 찾아갔어요. 법률 상담을 받으러요. 젊은 여자 변호사였는데 제 이야기를 듣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횡령죄로 고소 가능합니다. 특히 피고인이 피해자를 속여서 계좌 정보를 받아낸 점, 그리고 그 돈으로 개인 사업을 한 점이 중요해요. 경찰은 증거가 부족하다고 했는데요. 처음에는 그랬겠죠. 하지만 지금은 다르잖아요. 가게 통장 내역, 동업자 증언, 카톡 내용. 이 정도면 충분히 입증 가능해요. 그럼 제 돈 돌려받을 수 있나요? 형사 고소와 별개로 민사 소송도 해야 해요. 손해배상 청구하는 거죠. 시간이 좀 걸리긴 하는데 이길 확률이 높아요. 비용이 얼마나 들까요? 착수금이 300만 원이고요. 성공 보수는 받아내는 금액의 10%예요. 또 돈이었어요. 근데 어쩔 수 없었죠. 제 돈을 찾으려면 돈을 써야 했으니까. 할게요. 지금 당장 시작해 주세요. 변호사가 서류를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김성민 씨한테 다시 연락해서 정식 증인으로 서달라고 부탁했죠. 김성민 씨가 동의했어요. 고소장을 접수한 다음 날 이준호 씨한테 전화가 왔어요. 장모님, 미쳤어요. 고소를 또 해요? 이번엔 증거가 있어. 네가 내 돈으로 가게 만든 거. 증거. 무슨 증거? 김성민 씨가 다 얘기했어. 네가 3천만 원 들고 와서 자기 돈이라고 했다고. 그리고 가게 돈 100만 원 빼간 것도 다 기록 있어. 이준호 씨가 잠시 말이 없더니 웃더라고요. 김성민이 배신했네요. 그래요, 좋아요. 법정에서 봅시다. 근데 장모님, 뭐? 지은이는 어떻게 할 거예요? 남편이 전과자 되면 지은이도 힘들어지는데 그 말에 가슴이 철렁했어요. 맞았어요. 이준호 씨가 유죄 판결 받으면 딸도 피해를 보는 거였죠. 그건 네 걱정이나 해. 아, 그리고 외할머니는 요양원 비용 어떻게 내실 거예요? 장모님, 돈 없으시잖아요. 제가 도와드릴까요? 아, 제가 감옥 가면 못 도와드리겠네요. 비열한 놈이었어요. 제 약점을 정확히 알고 찌르고 있었죠. 입 닥쳐. 장모님, 고소 취하하세요. 그럼 제가 몇 달 안에 돈 돌려드릴게요. 가게 정상화되면 가능해요. 거짓말하지 마. 가게 망해가잖아. 누가 그래요? 김성민이요. 그 친구는 경영을 몰라요. 제가 제대로 마케팅하면 손님 많이 올 거예요. 됐어. 법정에서 보자. 전화를 끊었어요. 근데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딸 생각 때문에 그날 밤 딸이 집으로 왔어요. 울면서요. 엄마, 제발 준호 오빠 고소 취하해줘요. 지은아, 준호 오빠, 전과자 되면 나도 끝이에요. 회사에서 잘릴 거고, 사람들 손가락질 받을 거고, 딸이 제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엄마, 제발요. 내가 잘못했어요. 내가 준호 오빠 잘못 봤어요. 근데 지금 고소 취하해주면
준호 오빠가 돈 갚겠대요. 지은아, 일어나. 제발. 안 일어날 거예요. 엄마가 고소 취하할 때까지 딸을 보는데 눈물이 났어요. 제 딸이 남자 때문에 이렇게까지 무릎을 꿇고 있었어요. 지은아, 네 남편이 엄마한테 한 짓이 뭔지 알아? 알아요. 근데 그래도 제 남편이에요. 엄마, 제발. 그 순간 깨달았어요. 제가 이기면 딸을 잃는다는 걸, 준호 씨를 감옥에 보내면 딸이 저를 평생 원망할 거라는 걸. 근데 동시에 또 다른 생각이 들었어요. 이대로 물러서면 준호 씨 같은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해칠 거라는 생각이요. 그리고 제 3천만 원은 영원히 못 찾는다는 생각도요. 지은아, 미안해. 엄마? 엄마는 고소 안 취하해. 네 남편은 벌을 받아야 해. 딸이 제 얼굴을 쳐다봤어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죠. 엄마, 엄마가 정말, 그래. 엄마가 나쁜 엄마야. 근데 이건 정의의 문제야. 정의, 정의가 뭐가 중요해요. 내 인생이 더 중요하지. 딸이 일어서서 소리쳤어요. 좋아요. 그럼 엄마랑 연락 끊을 거예요. 진짜로. 지은아, 다신 안 볼 거예요. 엄마 장례식에도 안 갈 거예요. 딸이 문을 쾅 닫고 나갔어요. 제 마음도 같이 쾅 닫히는 것 같았어요. 재판은 석 달 후에 시작됐어요. 그 석 달 동안 딸한테서 연락이 한 번도 없었어요. 전화도 안 받고 문자도 답이 없었죠. 제가 딸 집 앞까지 찾아갔는데 이사를 가버렸더라고요. 어디로 갔는지도 몰랐어요. 어머니는 요양병원에 계셨어요. 알츠하이머가 더 심해져서 이제는 저를 완전히 못 알아보셨어요. 요양병원 비용은 사채 이자랑 같이 매달 100만 원씩 나갔죠. 제가 마트에서 파트타임으로 일하면서 겨우겨우 버텼어요. 첫 재판날 법정에 들어갔을 때 이준호 씨를 봤어요. 정장을 빼입고 머리도 깔끔하게 넘겼더라고요. 옆에 변호사도 있었어요. 비싼 변호사인 것 같았죠. 준호 씨가 저를 보더니 비웃듯이 웃었어요. 그 옆에 딸도 앉아 있었어요. 제 딸이 남편 편에서 증인으로 나온 거였죠. 재판이 시작됐어요. 제 변호사가 증거들을 제출했어요. 김성민 씨 증언, 가게 통장 내역, 카톡 내용, 블루문 등기부 등본, 제 은행 거래 내역, 검사님이 이준호 씨한테 물었어요. 피고인, 피해자 최은희 씨의 계좌에서 3천만 원을 출금한 게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 돈을 어디에 썼습니까? 블루문이라는 바를 차리는 데 썼습니다. 피해자의 동의를 받았습니까? 네, 받았습니다. 거짓말이었어요. 제 변호사가 바로 반박했죠. 피고인은 피해자한테 투자 수익을 낼 거라고 거짓말했습니다. 비트코인 투자라고 했죠. 발을 차린다는 말은 한 적이 없습니다. 준호 씨 변호사가 일어났어요. 재판장님, 투자 방식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는 없었습니다. 피고인은 재량껏 투자처를 정할 수 있었고 바사업도 투자의 일종입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였죠. 제 변호사가 제게 증언하라고 했어요. 최은희 씨, 피고인이 정확히 뭐라고 말했는지 말씀해 주세요. 이준호 씨는 제게 친구한테 급전을 빌릴 수 있다고 했어요.